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발자가 주관이 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회사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물론 좀 잘해야 회사도 여러 곳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전제가 있겠지만, 보통 요즘 이제 경력 어느 정도 쌓이고 그러면은 그렇게 이직할 때 좋은 조건으로 가기가 좀 좋은 시기이긴 해요. 근데 경력이 실력이랑 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꼭 항상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지금까지 실력으로만 얘기해왔죠. 근데 이게 사실은 제 취향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팀노바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예전부터 했었어요. 예전부터 했었는데 제가 그래서 연봉을 좀 적당히 보낼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야. 4,500, 5,000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을 그 어디 그 커뮤니티 아저씨들 그 연봉도 높지 않고 그냥, 아니면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서 고졸이나 이런 정말 전문대생이나 비전공자나 이런 친구들이 고연봉 받는 거에 굉장히 뭔가 발작 스위치가 눌려가지고 뭐 난리를 치는 아저씨들이 있어. 무조건 사기래. 난 모르겠고 학원은 무조건 하등하대. 이런 아저씨들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정말 많아요. 근데 그런 어떤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서 전공자 아니면 나머지는 다 쓰레기처럼 취급을 은연중에 하는데, 그런 아저씨들 연봉 보면 그렇게 높지도 않아. 근데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어그로가 끌린 거지. 근데 그런 사람들의 취향에 맞춰주려면 내가 학생들이 연봉 한 3천 초반 정도 보내야 돼. 근데 3천 정도 보내면 또 그럴걸? 역시 학원 애들은 고연봉이 아니야 이러면서 욕할 텐데, 연봉이 이제 막 4천 넘어가고 4,500 가면은 저긴 사기야. 뭐 이게 둘 중 하나야. 스위치가, 선택지가. 근데 그런 거 충분히 있는 거 알고 있었던 게, 제가 옛날에 회사에서 연봉 높을 때 굉장히 그런 사람들한테 어그로가 많이 끌렸어요. 되게 친하게 지냈던 사람인데, 제가 이제 한 달에 그 당시에 프리랜서로 이제 파견으로 가가지고 제가 번 돈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물론 일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긴 했어요. 난이도가 좀 있는. 그리고 그 일의 특수성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이 했을 때, 최적의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고, 그 회사는 제가 그때 한 달 반 정도 파견을 받고 한 1,500 정도를 받았던 것 같은데, 그 1,500 정도의 돈이 실제로 저한테 꽂힐 때는, 기본적으로 그 회사는 그렇게 파견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그 파이가 되게 큰 거였어요. 근데 그 파견에 간 회사가 국내에서 손꼽아주는, 세 손가락에 아는 그런 대기업 계열사 중 하나였고, 보통 이제 그런 대기업 계열사 중에 하나가 뚫리면 그 옆에 있는 계열사가 같이 그 회사를 컨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연쇄적인 체인 라이트닝 같은 이런 효과를 보고 이제 가장 잘하는 사람을 선택을 하다가, 그 회사가 이제 여러 이제 프리랜서를 비교하고 저를 선택을 했던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을 할 때 이제 옆에 다른 분들도 같이 계셨었는데, 그 어떤 개발자가, 그분은 좀 열등감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이가 저보다는 한 5살에서 10살 정도 사이 정도 많은 분이셨어요. 저는 그 당시에 20대였고, 그분은 한 40대 정도 되셨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초반에 너무 친했어요. 일 되게 잘했어요. 근데 이제 같이 밥도 먹고, 뭐 이렇게 잘 지냈는데, 어느 순간 내 연봉을 물어보대. 그래서 뭐 그냥 은연중에 알려줬는데, 그 다음날부터 얼굴 안면 싹 깔고, 내가 지 후임도 아닌데, 나 프리랜서인데, 갑자기 시비 터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좀 받아주다가, 미쳤나, 제정신 아니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별로 뭘 하든지 뭐 쌩까고 너 떠들어라 이렇게 해서 그냥 내비두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걔네가 나한테 뭐라고 말할 그 권한이 없어. 근데 사실 제가 또 삔또가 상하면은 가서 대놓고 얘기해요. 전 되게 그런 얘기 잘하거든요, 성격이. 나 정말 무례한 사람들이 있으면 얘기 잘해. 오늘도 내가 택시 타고 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그 택시 그 콜을 불렀는데, 그 콜 아저씨가 내가 바로 지 앞에서 가고 있는데, 이게 나를 택시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내가 그 앞에 가고 있는데 전화를 하대. 근데 내가 전화를 이제 걸어가느라, 이렇게 뛰어가느라 그랬지, 빨리 가려고 뛰어가느라 전화를 안 받고 탔어. 근데 한 번만 딱 전화하는 중간에 제가 탄 거죠.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나이가 한 60대 됐나? 나보러 핸드폰 없어요? 뭐 이러면서 짜증을 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지 앞에서 내가 뛰어가는 거 보면서도 그러길래, 내가 처음에 탈 때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타거든요, 보통. 그런데 이제 대꾸도 안 하고 핸드폰 없어요? 그러면서 짜증내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핸드폰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내가. 나 똑같이. 네. 그러면서 내가 약간 똘끼를 좀 부렸죠.
아니 핸드폰이 없는데 어떻게 콜을 할까? 내가 막 이러거든.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딱 합죽이 돼서 가더라. 이게 또라이인 걸 안 거지. 근데 저는 택시기사들 그렇게 하는 거 여러 번 봤어요. 내가 늦게 간 것도 아니고 바로 앞에 이렇게 달리고 있었어. 그 사람 도착한 지 1분도 안 됐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기 전화하면 무조건 안 받으면 일단 좀 사람 만만해 보이거나 조금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본때를 보여줘야지. 그래서 되게 잘 따지는 편인데 어쨌든 이치에 맞게. 아니 아까는 근데 좀 졸려가지고 제가 좀 짜증이 여기까지 좀 난 상태여서 그 아저씨가 가뜩이나 시비까지 거니까 이제 여기까지 온 거지. 어떤 택시기사가 어떤 사람이 이제 타자마자 시비야. 뭐 전화 내가 뭐 한 5분 기다리겠으면 말도 안 해요. 나 근데 1분도 안 걸렸어. 아파트 입구에서 바로 앞에 택시까지 타러 가는데 전화가 딱 와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무튼 제 성격 이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가 좀 짠했던 게 나중에 그 사람 연봉을 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 아, 왜 그랬는지. 어쨌든 이제 이런 주관이라는 게 이제 회사 선택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어떤 아는 친구는 그 누구지 그 있어요. 그 친구는 연봉이 좀 한 1,000만원 2,000만원 낮아도 난 상관없대. 근데 거기 있는 개발자들과 자신의 케미가 되게 중요하대요. 그런 친구도 있었어. 그래서 내가 아 진짜 독특하다. 근데 저는 무조건 돈이거든요. 왜 돈 벌려고 하잖아. 저는 되게 근본적이어서 나름 철학이 있어. 무조건 돈 벌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제 제자들은 꼰대 회사 가는 거 반대하긴 해요. 아무래도 첫 회사니까 이왕이면 긍정적인 영향력을 받을 수 있게끔 제가 많이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괜찮은 회사, 사장님이랑 말 잘 통하고 또는 팀장님이랑 말 잘 통하고, 그리고 이제 사업에 좀 비전이 좀 있으면서 기술적으로 이 친구가 이거를 열중했을 때 장기적으로 비전도 좋고, 그리고 이 친구가 그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했을 때 좋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회사. 그리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완벽할 수는 없어요. 회사가 갔더니 뭐 밖에서 면접 볼 때는 되게 친절했다가 막상 들어가니까 꼰대인 사람들도 있고, 사실 거기까지 제가 어떻게 계산해 줄 수는 없죠. 내가 가서 그 사장 직접 본 것도 아니고. 거기까지 바라는 거는 진짜 너무한 거지.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 봤을 때 투자를 어느 정도 받았고 돈도 좀 있고, 기술이 뭐 블록체인이냐 아니면 영상 스트리밍이냐 뭐 이런 쪽에서 어떤 걸 주로 할 거고, 그리고 얘네 사업 아이템이 뭐고, 그러면은 아 너한테 긍정적으로 이제 이게 잘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거 부분. 그러니까 아니면 이게 핸디캡이 있는 회사면 여기는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너가 만약에 좀 그런 좀 안 좋은 일이 터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런 좀 확률이 좀 있는 회사에 너가 이제 간다고 했을 때 이거를 어느 정도 이제 감내할 수 있으면 이 회사는 가도 좋다 라고 하는데, 이런 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는 사실 돈만 많이 주면 꼰대 회사도 잘 다녀요. 저 의외로 그래요. 의외로. 일단 의외로 꼰대들을 잘 구워 삼는 편이고, 의외로 그래요. 의외로 막 되게 싸울 것 같은데 돈 많이 주면은 그 서비스 비용까지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꼰대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살살 이렇게 똥꼬를 잘 긁어주면 기본적으로 그냥 친해지던데? 보통 그러던데? 꼰대들이 이제 하는 레파토리 졸라 많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나한테 그래 그건 네 생각이고 막 이지랄을 이런 사람도 너무 많아. 그래서 근데 그때 뭐라 그랬지? 나 그때 네 제 생각 맞는데요. 이건 제 머릿속에 나왔는데 제 생각이지 않겠어요? 이렇게 되게 싸우려면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거를 좀 세련되게 받아치려면 이제 꼰대 같은 경우는 이제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잘 돌리고, 역시 잘하시는군요. 이렇게 해주면 돼. 어차피 꼰대 회사는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거든, 스타일이. 근데 어쨌든 저는 돈을 많이 받으면 상관없거든요. 제가 원래 프리랜서도 돈 때문에 돈 파이가 크니까 전 그게 하는 만큼 일하는 걸 좋아해서 그렇게 했는데, 제 학생들은 그런데 절대 안 보내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근데 그 와중에도 이제 학생들과 상담을 할 때 이 친구가 지향하는 취향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요. 여기가 뭐가 좋고 뭐가 나쁜데 네가 이거를 감수할 수 있으면 이 회사 선택해도 좋다. 여기서 이제 주관이 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친구의 이제 회사에 대한 주관.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한 이제 회사 일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이제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좀 만들어주고, 여기서 네 주관에 맞는
그런 회사를 선택을 해라.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이거는 이직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것 중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직을 하실 때 한 번쯤은 이런 주간에, 자기 주간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제 주간을 생각하는 법은 이제 밑에도 제가 이제 설명을 다시 해드릴 거고, 이제 2번은 이제 공부 방향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제 학생 때거나 아니면 현업 개발자지만 내가 자기 개발을 한다. 이런 분들에게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인데요. 열심히 해야 일단 방향을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부 방향의 선택에 영향을 줄 때 보통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많이 주죠.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많이 언급을 하지만 이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뭘 원하는지를 되게 이렇게 뭘 공부하는지를 이렇게 개발자 커뮤니티나 이런 걸 통해 봐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저는 근데 개발자 커뮤니티, 지금 국내에 있는 개발자 커뮤니티가 생기기 전부터 옛날부터 그냥 개발하던 사람이라, 제가 27년을 해왔거든요. 27년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저 386으로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인터넷이란 게 되게 아직, 그러니까 국내에 들어오긴 했으나 보편적으로 퍼지지 않았던 때 시작했던 사람이라, 저는 이제 그런 이제 공부 방향의 선택에서 되게 옛날 방식부터 이제 지금 최신 방식까지 이렇게 해온 사람인데, 근데 이제 보통 요즘 사람들은 검색을 생활화하기 때문에 남들이 뭘 하는지 이렇게 빼꼼빼꼼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보고서 그 사람이 이제 대기업 준비할 때 코딩 문제를 졸라게 풀고 있으면 이제 그게 이제 정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 단순하면 세상 모든 문제가 참 쉽게 풀리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팀노바에 있는 친구들 중에 제가 그냥 본인이 뭐 개인적으로 풀어보는 건 모르겠지만, 저는 커리큘럼에서 그런 알고리즘 문제풀이를 절대 외우게 시키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패턴들을 많이 풀어보고 그 점수를 내는 걸로 되게 실력자다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요. 그거는 굉장히 제 기준에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차라리 자료 구조를 하나 더 본다든지 아니면 디자인 패턴에 대한 이해를 하나 더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제가 좀 동의할 수 있어도,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 하겠어요. 이건 전형적인 이제 대기업에서 쉽게 사람들을 걸러내기면 1차적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얘기를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이제 자주 쓰이는 테크닉이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걸 확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이제 제 취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제 주관을 기준으로 두고 봤을 때 저는 전형적인 실무주의자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실무에서 이거를 금전화 시킬 수 있는 개발자를 만드는 걸 선호하기도 할 뿐더러 실제로 그렇게 돼야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이 공부한 것들이. 왜냐면 여러분들이 마치 이 개발 업계에서 무슨 근본인 것처럼 그렇게 시작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하고요. 직업의 영역에서 이 방향을 보는 사람들은 결국엔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내가 한 일들이 금전화되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고, 모르고 계셨더라도 결국엔 우리가 돈 때문에 남의 일을 해준다는 거를 까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관적으로 자기가 어떤 거를 내 인생에서 감내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가 되게 명확하면 공부 방향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을 따라하는 주관, 나는 그냥 남들이 하는 걸 다 따라야 내가 직성이 풀려, 이런 방향을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업에서 어떤 기술을 쓰고 있는지를 먼저 집중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선택한 멘토나 그런 어떤 선생님들에 대해서 이제 그 가르쳐 준 거 위주로 더 먼저 보려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어떤 선택을 하든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자기 인생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향을 선택하셔도 좋겠으나, 저 같은 경우는 계속 말하지만 한국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면서 그렇게 선비같이 돈 얘기하면은 그렇게 안 좋게 얘기하죠. 돈 얘기하는 사람 뭔가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좋아하는 한국인들, 돈을 그렇게 좋아해요. 내가 봤을 때 그 비트코인 광풍일 때 한국 거래량 보세요. 장난 아니었지. 투기 같은 거, 부동산 투기 뭐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투기나 이런 거 그 나라 규모에 비해서 비율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했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버려야 돼요. 저는 사실 투기든 투자와 투기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사람 본 적 없거든요. 그냥 판돈이 크면 투기고 뭐 판돈이 적으면 투자인가? 뭐 이것도 웃겨.
짐 로저스 뭐 이런 사람들,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규모로 투자하고 있는데, 단타 많이 치면은 투기고, 뭐 장타 가면은 뭐 투자인가? 같이 투자는 투자고 아니면은 다 투기고. 이거 되게 웃겨요. 사실 그 돈 놓고 돈 먹기야. 결국엔 자기 돈이 커지길 원하는 거잖아. 근본적으로 투기나 투자나 똑같아요. 근데 투기랑 투자랑 정확하게 구분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구분 좀 해주세요. 진짜 그 두 개 차이가 뭔지. 실제로 그 투자랑 투기에 대해서 경제학 전문가들이 막 한 영상 같은 거 봐도 정확하게 이제 구분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로남불인 거지. 내가 봤을 때 로맨스면 로맨스인 거고, 내가 남이 하면은 불륜인 것처럼 남들이 그렇게 막 투자 열풍이 있을 땐 투기라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남들이, 그러니까 집 하나 사면 투자고, 뭐 집 막 10채씩 타면 투기고,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럼 임대업자는 뭔데? 다 투기꾼들이야? 그러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상해요. 논리적으로 좀 생각해보면. 이런 것처럼 이제 어떤 사회 현상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되게 이렇게 좀 다시 재해석이 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돈 얘기를 하잖아요. 돈에 관심 있는 개발자고, 그리고 고연봉을 받는 개발자들을 배출해내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죠. 네카라 쿠베당토 왜 좋아해? 사실 돈 많이 주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잖아. 맞아요. 그리고 쿠팡이 돈 올리니까 정말 좋은 개발자들 많이 갔잖아요. 연봉 6천으로 올리니까. 다 돈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나쁜 게 아니다 라는 거를 깔고 가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했던 것 중에 제일 어이없었던 게, 팀노바는 돈 때문에 돈 가지고 마케팅을 한다. 그러니까 연봉이 4,500이다 5,000이다 이런 걸로 이게 자극적이래. 너무 웃긴 거야. 그게 왜 자극적이야. 뛰어난 결과, 황우석 박사가 뭐 줄기세포를 만들었다. 이거는 안 자극적이야? 왜 그 연구 성과는 안 자극적이고. 그러니까 어디든 긍정적인 건데, 저희는 직업학원이고, 직업학원에서 고연봉으로 학생을 보내는 건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인 거예요.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돈에 중점을 많이 두는 편이기 때문에 공부의 방향이 돈과 관련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할 뿐더러 고연봉 받는 개발자의 공부 방향에 초점을 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자본가들이 생각하는 거,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자본가들이 어떤 방향성을 굉장히 선호하더라, 그리고 그들이 어떤 개발자들에게 의지를 하더라 라는 여러가지 영역들에 있어서 이제 공부 방향을 선택을 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해요. 사실 팀노바는 완전 독자적인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단일 커리큘럼을 갖고 있고, 그걸 7년 동안 진행하고 있는데 매년 발전하고 있죠. 그게 이제 팀노바가 가진 지향점인데, 제 삶을 투영해서 만든 거니까 이게 제 주관이에요. 교육자로서의 제 주관. 일단은 결과가 좋아야 된다. 일단은 고연봉을 받아야 한다. 일단은 회사 가서도 문제없게 개발을 해야만 한다 라는 거죠. 졸업생에 한해서는. 사실 저희가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어설프게 하면은 빨리 나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이제 돼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건데, 이게 가볍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개발은 약간 그런 거예요. 언덕을 오르는 자전거 같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언덕에 자전거를 타고 올라갈 거면 우리가 졸라 빡세게 이렇게 발을 굴려야만 여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여기서부터는 좀 할만하거든? 이런 구간이 분명히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까지 어설프게 그냥 깔짝깔짝 되면 여기밖에 못 올라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가지 못하고 10년 동안 있어요. 현업 개발자들 중에 고연봉으로 못 넘어가는 그런 개발자들 보면은 이런 경우가 많아요. 비슷한 테크닉만 계속 쓰고 발전이 없는 사람들.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우물한 개구리에 갇혀서, 그래도 내가 연차가 쌓이기 때문에 나 좀 괜찮은 듯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다가 한 40대 한 초중반쯤 되면, 이거 생각보다 되게 힘드네, 연봉도 별로고, 내 주변 애들한테 개발 시키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안 좋은 영향만 주고, 결국엔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개발자는 최악의 직업임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개발자로서 진짜 어느 회사에서 CTO급 되고, 딱 연봉도 되게 높고, 그러니까 기본 다 억대 연봉 이상이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회사를 자기가 키우는데 엄청나게 기여했고 그 과정에도 정말 험난한 길들이 있었고 기술적으로도 더 많은 시도를 해본 사람들은 그 직업을 절대 비하하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냉정하고요.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명확히 구분하고요. 팀노바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욕을 그러니까 뒤질나게 먹고 다 고연봉 간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그게 결론은 그거예요. 고연봉 가는 그런 정말 스펙 안 좋은 친구들이 얼마나 안 입고 왔는지 그 경력자부터 막 다 욕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어떻게든 말 만들어서. 그런 뭐 생활 코딩에서도 옛날에 팀노바 욕 엄청 많이 하고 아직도 그런 단톡방 같은 데서도 욕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거 보면서 내가 근데 그 사람들 고연봉 받지 말라고 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걸 겪으면서도 매번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건 여전히 현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한 4-5개 기업 붙어가지고 거의 진짜 조건에 웬만한 진짜 쿠팡까지는 아니지만 네이버 카카오 초봉 정도의 수준에 똑같은 얘네도 이제 초봉 받는 친구들이죠. 그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골라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시장은 절대 거짓말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막 부동산이 막 졸라 떨어질 것 같다. 막 4-5년 전부터 그랬거든. 그 막 주식도 막 떡락할 거다 무조건 얘기하는데 그렇게 자기가 원한다고 되지 않아요. 절대 믿는다고 되진 않고 이제 그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겠죠. 전문가적 식견도 필요하고 그런 것처럼 믿는다고 무조건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뭔가 잘 되는 사람들 보면 확실히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학생들 결과는 매년 좀 더 좋아지고 있고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굉장히 자부심이 많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요구를 해도 그냥 별로 이제 개의치도 않는 거예요. 이번 한 달 동안에만 5-6명 이제 취직을 했으니까 그거 되게 좋은 조건으로 4,500 이하가 없어요. 미만이 없어요. 그 중에서 한 2-3명 정도는 5,000이 넘었고 이 정도에 됐으면 국내에서는 진짜 당연히 탑 클래스죠. 어쨌든 그리고 이제 3번 개발 설계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이제 우리 회사의 인력 상황 그리고 사람들이 잘하는 것들 그리고 기술적 지향점 등등 여러 가지가 함께 설계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제 개발 설계를 하다 보면 미지의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미지의 영역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설계다. 그러면 일단 어떤 사람은 행동부터 하는 거야. 일단은 한번 접해보자 이런 사람이 있고 아니야 좀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의 사례를 찾아보자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아니면 내가 직접 하나하나 아키텍처를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고 내가 우리 회사에 그 기술을 도입을 하자 이런 사람이 있는 거고 정말 이 성격이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그 성격이라는 건 제가 밑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이 주관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인데 이 개발자가 어떤 강점이 있고 내가 어떤 강점이 있고 내가 어떤 단점이 있고를 좀 알면 그리고 우리 팀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걸 잘해 이런 걸 좀 알고 그런 게 있으면 결국엔 이 팀장 내가 팀장이라는 걸 가정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팀장이라는 걸 가정을 하고 그 주관에 따라서 결국에는 리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그런 이제 내 방식대로 좋은 승리를 한두 번씩 계속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연속적인 승리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미지의 영역에서는 결국에는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해보는데 사람마다 주관이 다르다 보니까 내가 성공적으로 뭔가를 했던 그런 프로세스를 쓸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가 성공했던 방법을 만들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작은 승리들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런 작은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주관을 가져야 되는지 그렇다면 나의 주관은 어떤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한 생각들을 공유를 해보자면 학생들을 제가 상담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취향이 확고한 친구들을 만나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제일 안타까운 것 중 하나죠. 그러니까 보면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을 다 정해줘야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때마다 네가 생각해야만 한다라고 얘기해요. 이 주관적인 영역 때문에 그런 건데
일단 주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일단 제가 뭐 적당히 적어봤는데, 첫 번째는 가정 환경이에요. 또는 이제 그 이후에 받는 교육. 그러니까 가정 환경도 교육을 받는 것 중 하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온 과정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인간이 이렇게 행동하는 방식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타고난 DNA나 성격과 기질이 있어요. 사람마다 이미 유아기 때부터 정확하게 성격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제가 햄스터를 8마리 키우면서도 느낀 건데, 성격이 8마리마다 다 달라요. 제가 옛날에 많이 키웠었거든요, 골든 햄스터. 지금 수명이 너무 짧아가지고 이제 한 2년 전에 다 죽었는데, 이 친구들을 키우면서 느낀 게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와도 성격이 다 다릅니다. 이거는 그냥 타고난 기질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가정 환경이나 지금까지 받은 교육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렇게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타고난 DNA나 성격과 기질들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성격 검사에 대한 거는 굉장히 다양한 게 있죠. 뭐 카카오에서도 예전에 뭐 하나 되게 신박한 거 하나 했었거든요. 카카오에서도 유명한 이제 성격 검사하는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좀 전문가들이 전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좀 검사들이 있어요. 뭐 MBTI도 있고 뭐 되게 많은데, 그 전문가들이 딱 공신력 있게 쓰는 검사가 있더라고. 그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 좀 다양한 걸 하면서 좀 보세요.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 나의 무슨 성격 검사에서 가볍게 만든 것보다는 조금 좀 전문적으로 된 걸 보면서 나의 성격과 기질이 대략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띠고 있는지를 좀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는 거를 명확하게 가지는 게 좋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지름길이기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뭐 남들한테 되게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환경에 있으면 정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군대에 갔을 때 내가 훈련소를 한 달을 갔다 왔음에도 그때 몸무게가 20kg 넘게 빠져서 왔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좋게 빠진 게 아니고요. 잠을 못 자요. 예민해가지고 잠을 잘 못 자고 좀 전반적으로 이제 식욕도 없어지고, 아무튼 군대 갔다 와가지고 제가 기관지염을 되게 심하게 앓았어요. 되게 전반적으로 위생적으로도 굉장히 저는 되게 불쾌했고요. 거기 상황 자체가. 그리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는 굉장히 이제 훈련소에 있으면서 굉장히 아팠고, 그래서 훈련병 중에 저만 누워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상태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다음에 와서 이제 병원에 갔죠. 이제 거기서는 이제 그렇게 치료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인프라가 잘 되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별로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죠. 되게 군인이라는 게 사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온 건데, 이렇게 봉사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이 정도밖에 대우를 받지 않는구나. 저 같은 경우는 27살에 훈련소를 갔기 때문에 그거를 분석해낼 수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이제 가는 친구들은 어린 나이에 가기 때문에 그런 거에 그렇게까지 까다롭진 않더라고요. 근데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가면 정확하게 그 문제를 찝어서 나라에 항의를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했어요. 일단은 군인 신분이 병역 특례 유지더라도 군인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또 그 군인 신분 가지고 누가 해코지는 하지 않을까 이런 겁도 좀 나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민간이랑 이제 분리가 된 조직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좀 그 화가 나한테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군대에서 지금보다 훨씬 좋은 인권이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 하나예요. 뭐 핸드폰 사용은 원래 당연히 됐어야 하는 거고, 미군들도 핸드폰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직업 군인에 준하는 정도로 이렇게 보장돼야 되는 것도 충분히 필요하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굉장히 제 기준에는 굉장히 인권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그리고 개인의 어떤 사생활, 그러니까 그 교도소 같은 경우도 뭐 보면 엄청 사람을 벌 주는 정도의 장소잖아요. 근데 그 정도 장소랑 크게 다르지 않은 환경을 구성해 놓고 거기에 젊은 친구들을 그렇게 해놓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핸드폰 딱 됐을 때 정말 크게 박수를 쳤던 사람 중 하나예요. 그 정도로 외부와의 소통은 돼야지, 아무리 그래도.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돈도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렇게 성격 검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후천적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독서,
저는 독서를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사실 글자만 딱 봐도 그냥 졸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좀 어려운 책들이라도 그게 이제 잘 후루룩 안 읽히는 사람들이 있어. 막 보면은 와 뭐 200페이지 분량이나 이렇게 후루룩 읽으시면 다 읽히실 거예요. 되게 쉽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책을 안 읽던 사람이 책을 그렇게 읽으면 힘들어요. 어떤 것들 코딩도 안 하던 사람이 하면은 졸라 힘들어요. 그 운동도 안 하던 사람이 하면은 몸에 엄청나게 근육통 오고 정말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요새 이렇게 뭐 리디북스도 그렇고 요새 또 뭐 있지? 뭐 거인의 서재였나? 뭐 아무튼 이렇게 오디오북 듣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좀 마음에 드는 취향의 그런 책들을 오디오북을 정액제로 그냥 한 달에 한 4,5천 원도 안 할걸? 근데 그런 거를 그냥 오디오북을 계속 이렇게 듣는 거를 많이 추천을 드려요. 저는 라디오 틀어놓듯이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너무 오디오로만 들으면 재미없거든. 근데 내가 조금 코딩을 할 때는 오디오북을 많이 듣지만 만약에 내가 좀 코딩하지 않고 좀 이렇게 잠깐 쉰다 또는 아니면 뭔가 그 화면이 보이는 걸 틀어놔야 내가 조금 그 좀 적적한 마음이 좀 좋아지겠다 이런 걸 보고 싶다 하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이제 좀 자기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식 내가 잘 궁금한 분야들 그런 거에 대한 영상들을 많이 봐요. 그 요즘은 진짜 영상들도 상향 평준화가 돼서 저처럼 이렇게 그지같이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괜찮은 정보들 시각화된 정보들과 괜찮은 편집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거 공들였을 만한 그런 퀄리티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나오면서 방송에서 보여지는 정말 그 방송사의 사정, 뭐 작가의 생각, PD의 어떤 뭐 그런 방향성 이런 거랑 상관없이 조금 더 다양한 관점 그리고 개개인이 이 플랫폼 비즈니스로 인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좀 공신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공익 방송이 그렇게 막 항상 정확한 정보를 줬냐 뭐 그러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참 세상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언제 뭐 옛날에는 엄청 행복했던 것처럼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인류는 예전보다 항상 좋아졌어요. 사실 생각해 보시면 뭐 물론 뭐 부동산 하나 가지고 뭐 세상 살기 퍽퍽해졌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언제는 집이 있었나? 물론 이제 앞 세대에 이제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나 이제 뭐 그런 분들은 부동산을 그래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지금 현 시점에 모든 걸 포기하는 건 되게 오바예요. 또 새로운 자산이 나오겠죠. 근데 결국에는 투자는 타이밍이라서 근데 뭐 객관적으로 통계적인 얘기만 하면 2009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 터지고요. 5년 동안 부동산은 계속 떨어졌어요. 2013년도 동안 거의 이제 전 고점에서 한 30-40% 이상 떨어졌었어요. 그러다가 2014년도부터 조금씩 천천히 오르기 시작하면서 지금같이 이렇게 떡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결국엔 자본주의는 이렇게 왔다갔다 위아래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또 올 수도 있고 꼭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자산으로 투자할 만한 그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옛날에는 뭐 되게 좋았는데 안 좋다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 더 주식에서 개미들 막 휩쓸어가고 이런 게 훨씬 심했지. 요즘 같은 경우는 개미들 얼마나 똑똑해요. 그리고 주식 관련 유튜브나 이런 것도 얼마든지 볼 수 있고 되게 고수들의 식견들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훨씬 정보화 사회가 더 잘 됐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아진 사회라는 거죠. 근데 이런 좋은 사회에서 저는 더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90년대에 비해서 지금 부정부패가 덜 하거든요. 그때는 뭐 장난 아니었지. 그 90년대 그 약한 사람은 뭐지 살아남을 수 없는 90년대 영상 이런 거 검색해보세요. 90년대 뉴스 보면은 기가 차 정말 미개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90년대는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요. 제가 90년대 10대 막 8살 9살 막 이런 때부터 막 그런 때였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보면 지금이 훨씬 살만하죠.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좋아지는 방향성을 띠고 있고 옛날에는 그 소수만 누리던 그런 것들도 이제는 서민들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뭐 기술이 발전하면은 그런 어떤 비용들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인공지능이 막 발달하고 막 이런 것도 보면 장기적으로는 뭐 정말 진짜 막 먼 미래 막 몇백 년 뒤 뭐 이런 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한 100년 뒤? 한 50년 뒤까지는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오히려 비용 절감으로 오는 물가의 어떤 그러니까 물가보다 어떤 같은 서비스를 받더라도 좀 더 고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뭐 그렇지 않나? 넷플릭스만 보더라도 이제 그 더 재밌는 영상을 추천해 준다든지 뭐 이런 알고리즘, 유튜브 영상 추천해 주는 알고리즘 다 인공지능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예전처럼 누군가가 그냥 대충대충 하던 것보다 훨씬 세련돼질 수 있죠. 물론 전 넷플릭스 추천으로 못 뜨는 걸 보진 않습니다. 별로야. 그러니까 아직도 인공지능은 별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엄청 걱정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주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그리고 많은 영상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팀노바 저는 되게 신기한 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 그냥 막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000명이 넘는 분이 이걸 구독하고 본다는 게 졸라 신기해. 그냥 졸라 신기해. 왜 너무 신기해. 근데 그게 그분들의 취향이겠죠? 저는 그분들에게 영향을 줬고, 그 얘기는 결국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는, 주간에 영향을 주는 사람 중 하나거든요. 저도 그렇게 존경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한테도 영향 주시는 분들 되게 많고, 유튜브를 정말 헤비하게 쓰는 사람 중 하나로서 정말 많은, 정말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지?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까지 했을까? 뭐 이런 부분에 어떻게 저런 공부를 저렇게 하셨을까? 정말 노력 많이 하셨구나 하면서 되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받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해준 얘기들, 그리고 제가 호기심이 생겨서 본 책들, 이런 게 이제 저의 이제 최근에 이제 취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주간이 있을 때 일적인 거나 어떤 특정 상황 판단에, 사실 위에서는 한 3개 정도만 얘기를 했지만 훨씬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그 취향에 굉장히 취향과 주관, 그리고 선택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독서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그 독서가 가진, 또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인사이트를 가진 사람들이 가진 장점은 뭐냐면, 그 사람들의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노하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노하우가 아니고 그냥 뻔한 얘기라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의 뭐 알맹이는 빼더라도 전반적으로 큰 이제 뉘앙스를 풍길 수 있는 얘기들을 항상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하지 않은 다른 지식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만의 정답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거를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게 독서나 영상으로, 이제 저는 다큐멘터리까지 많이 봐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나 뭐 이런 부분에서, 대신에 이제 다큐멘터리 단점은 PD나 그 가끔 다큐멘터리에 정치색 너무 강하게 넣는 사람들 졸라 싫거든. 그러니까 그냥 객관적인 팩트 위주로만 좀 얘기하면 되는데, 가끔 특정 실험 데이터나 그 옛날에 이영돈의 엑스파일 그쪽 그런 거 보면 이제 조금 자신들의 입장이 유리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나 제일 어이없었던 게 그거였거든. 그 뭐 이렇게 그 보면 라면을, 착한 라면을 만들겠다면서 팜유를 쓰지 않고 이거를 튀기는 라면을 만들겠대요. 그래서 착한 라면 만든다고 하다가 결국에 못 만들었어요. 뭔 짓을 했냐면, 우리가 오메가3라고 하는 그 기름 있거든요. 그 실제로 몸에 되게 좋은 기름. 근데 그런 기름은 완전 최악의 단점이 발연점이 높다는 건데, 그런 발연점이 높은 걸로 이걸 튀기려고 하니까 튀겨지나? 제대로 될 리가 없죠. 팜유가 몸에는 별로 안 좋은데 발연점도 높고 유통도 쉽고 가격도 저렴해서 라면 같은데, 라면이나 과자에서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래서 이제 저는 튀김 음식 같은 거 할 때 보통은 이것도 다 약사 유튜브 이런 데서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알던 거고, 이영돈 PD 이거는. 근데 제가 가진 지식들, 뭐 이런 기름에 대한 지식도 약사들이 알려준 건데, 그러니까 논문이나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아보카도유를 먹거든요. 그래서 아보카도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발연점이 좀 높은 편인데, 이제 아보카도유의 유일한 단점이라면 환경 파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아보카도를 뭐 수확하기 위해서 뭐 버려지는 쓰레기가 뭐 많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그건 기술 발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같고 일단은 내가 생존해야지 내가 몸이 아프면 안 되잖아. 나 안 그래도 당뇨인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제 아보카도유를 자주 먹고 있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막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런 식의 이제 튀김에 적합한 기름을 찾아서 썼어야 되는데 막 그런 기름을 쓰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거 보면서 와, 어떻게 저걸로 해? 그 되게 위험해요. 오메가3라고 오메가3가 이제 포함된 기름이 이제 들기름이나 이런 건데 들기름 아니면은 뭐 생선유 막 이런 건데 등푸른 생선유 뭐 그런 기름으로 그 기름 자체는 되게 좋죠. 생으로 먹었을 때. 근데 그거 발연점 높은 걸로 하면은 벤조피렌인가? 그게 지금 나온다 그래서 오히려 발암물질이 될 수 있는 되게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최소한의 조언이 없을까? 근데 되게 오만함에서 나온 거였어요. 제가 봤을 땐 그런 생각들이. 왜냐면 그 식품영양학과 교수 한 명 정도만 자문을 했어도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를 알았을 텐데. 근데 되게 옛날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이렇게 언론이 그런 역할을 좀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이제 이런 정치색이 들어가서 좀 위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걸을 필요가 있어요. 너무 강한 의도를 가진 사람. 다큐멘터리에서는 우리가 맞다라는 거를 공고히 해야 되고 그렇게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리고 오랜 시간 준비하고 제작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좀 가끔 이렇게 틀릴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이제 정보 습득을 할 때는 좀 크로스 검증을 좀 하시는 게 좀 좋다. 근데 이것도 본인이 이제 좀 잘 맞으면 하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독서 같은 거를 하시되 같은 분야의 독서를 여러 개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의 책만 읽으면 그 사람의 생각밖에 배우지 못하는데 같은 현상 예를 들어서 리먼 브라더스 사태 하나를 가지고 정말 다양한 해석이 정말 많거든요. 뭐 정말 많은 부동산에 투자를 하다가 뭐 갑자기 부동산이 떡락하면서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시기상 10년 주기로 그렇게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인구 통계학적 분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정말 독특해요. 이게 해석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 다양한 걸 보면서 좀 객관적인 그런 게 시야를 좀 트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뭐 오늘 하는 얘기도 사실 개발자에게만 중요한 얘기는 아니겠죠. 그냥 인생에 살면서 되게 중요한 것들인데 이왕이면은 이제 개발자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